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9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될지, 또 월가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카나리아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오늘은 9월 FOMC 회의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금리 동결이 이 정도로 기정사실화된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이변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그 가격 변수 내지는 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오늘 제닛 옐런이 장관이 얘기했습니다는 국제유가 향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두가 그 국제유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증시가 천스탑 장세가 된다는, 그래서 당분간은 국제유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지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거의 여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 재발우려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증권사의 예측으로 보면은 사실 모두가 채권 강조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플레가 재발될 때는 의외로 채권 투자 손실이 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변 얘기, 카나리아 이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회의에 금리 동결은 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럴까? 99% 금리 동결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체가 우리가 누적 확률 분포로 99%라는 것은 사실은 완벽하게 금리 동결이다. 근데 그 동결의 근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양대 창조 지표, 실업률과 인플레 지표죠. 지금 상태에서는 헤드 페이크 문제이기 때문에 이 9월은 요 문제라고 볼 때는 금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월 이후서부터 9월달 실업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지표가 헤드 페이크 문제를 이렇게 확인시켜줘야 11월 FOMC 회의에서 아마 양대 책무와 관련해서 금리 변경 문제가 아마 결정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과거 사람이 이렇게 혼동을 볼 때는 금리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 페드 의장들이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장 전 페드 의장 중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벤 버너키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9월 달은 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워낙 이분의 중요성을 볼 때는 다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최근에 나온 것은 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요 대목이 이제 자막이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핀플루엔서, 요건 좀 새로운 용어가 되는데요. 요건 파이낸스 플러스 인플루엔서 해서 홍 앵커처럼 방송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유튜브에 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인플루엔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파이낸스 측면에서의 파이낸스의 앞자 핀자를 붙어서 핀플루엔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통해서 미국이 되겠죠. 이 인플루엔서들은 모두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는 우리 강수민 캐스터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는 99% 이번 동결이다. 그래서 모두가 완벽한 금리 동결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월가에서는 오히려 완벽하기 때문에 이변의 징조가 있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변에 관련해서 증시는 이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늘 렌트유가 사실 장중간 때 $55, $100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 PD께서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요건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리고 브렌트유는 $94인데 여기 장중간 때 $95까지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은 금리가 떨어지지만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5년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개월물, 그다음에 6개월물도 올랐습니다. 그런 과정을 볼 때 과연 그 시장에서 완벽하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는 이변의 가능성, 이런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점검을 통해서 한번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FOMC 회의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어제 시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먼저 어떤 점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그 전망이 발표하니까 진단부터 나와야죠. 경제 진단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8월 지표의 실업률과 그다음 인플레 지표가 서로 엇갈렸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양대 책무 지표, 듀얼 맨데이트에 대한 진단부터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실업률은 올라가고 인플레도 올라가는데 실업률은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경기에 대해서 엇갈린 지표, 이걸 어떻게 경기적 측면에서 파월이든가 페드 측에서 공식적 입장이 나올까 하는 그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 진단을 통해서 전망이 나오겠죠. 6월 전망치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였습니다. 예. 이보다 얼만큼 더 높일 것이냐. 그리고 점도표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점도표는 올해 그 FMC 인사들의 올해 점도표의 최고금리 의향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시차가 코어지얼리 테스팅 보면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니까 예. 주식 투자 관점에서 내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4차례 정도 인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점도표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예. FMC 발표문,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파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중립금리 추정을 0.5%인데요. 요거 좀 아까 우리 그 전가인 캐스터께서 2.5%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걸 좀 자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윌리엄스 모델 보면 0.5%입니다. 근데 여기 인플레 타겟팅이 2%가 붙이기 때문에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분이 아까 정 캐스터께서 2.5%인데 중립금리 여기 0.5%라 하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5% 인플레 타겟팅 보면 2.5%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8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 나왔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중립금리에서 우리가 보면 스타 1, 알스타 1 금리와 알스타 더블스타 금리가 굉장히 이 중립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견해를 밝힐 것이냐 하는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월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이걸 시사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사실 관심이 더 클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에서 발표될 9월 경제 전망에 대해 벌써부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들 많죠. 왜냐하면 페드의 경제 전망 매 분기마다 발표한다를 보는데요. 사실 회계연도를 볼 때는 9월 달이 미국은 한 해가 끝나는 연도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월 전망서부터 보겠습니다. 3월 전망 보면 올해 성장률을 작년에 올해 성장률이 0.5%였습니다. 3월은 0.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월 달에 올해 성장률이 미국 경제 0.4%입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저 어떤 예측이냐. 지금 미국 경제가 유일하게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 전망 때는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방향성이 바뀌었죠. 예. 예측에서 가장 실수하는 건 하향에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예측치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방향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영가가 경영 진단하는데 예. 사실 성장률이 경기 침체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경기에 상향 조정된다. 그럼 이게 대형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페드가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6월 전망이 1%인데요. 지금 3분기 전망치가 3분기 이 추정치가 한 5.9%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땐 9월 전망에서 보면 최소한 1.5% 이상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IMF 예측치가 이번에 9월 전망에서 어떤 수치로 나오든 간에 2년 전에는 인플레 이렇게 진단과 예측이 가장 실수했었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예측과 진단이 실수했었는데 성장률 봐도 이렇게 올해 들어서 방향성도 틀리고 그다음에 상향 조정표에 또 3개월 만에 미국의 경제에서 보면 정체된 미국의 대형 경제에서 3개월마다 0.5%포인트 이상씩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예측력의 실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전망치에 1.5% 이상 올라가느냐 이 대목은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 지금 연준이 통화 정책을 추진할 때 혼선을 초래했던 성장과 고용 그리고 물가 간의 트릴레마가 풀리진 않겠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왜 저렇게 통화 정책에서는 혼선을 빚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필립스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메버리지 곡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과거에 이렇게 시청자분이 아셨던 이론대로 예. 사실 그분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과 인플레 관계는 서로 트레이드,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을 빚었던 거죠. 그런 그 중에서 성장과 물가와 그 고용 간의 세 지표 반의 서로 트레이드 관계다. 이걸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다 해서 트릴레마다 이렇게 이제 공식 용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실업률은 올라갔죠. 물론 한겨울 수치긴 하지만 7월에 3.5에서 3.8% 올랐습니다. 물가를 보겠습니다. 예. 물가는 사실 작년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작년에 9.1%에서 지금 3%대로 어찌됐든 필립스 관계가 복원되는 형태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은 이번에 저 전망치를 보면 1.5% 정도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제닛 옐런도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상당 부분 트릴레마가 풀리는 조짐이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데 왜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를 그러냐면 예. 제닛 옐런이 2014년 여성으로서 1913년 페드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됐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년 동안 임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페드의 여러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에클스 실수했죠. 예. 볼볼커 실수했죠. 예. 그린스펀 의장이 세계경제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끄트머리에는 사실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9년 리만 사태에서 2014년에 금리를 인상했던 부분이 예. 중국이 국채 매입 홍보에서 그린스펀 수꺾기 현상이 발생해서 미국의 금융 위기를 초래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경제 대통령이니까 나중에 다시 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볼 때에는 사실 연임이 됐더라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는 2014년서부터 4년이란 임기 동안에 가장 훌륭하게 자란 사람이 제닛 옐런입니다. 왜 교체됐느냐? 트럼프의 이상한 그 성향 때문에 교체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제닛 옐런이 페드 의장으로 있을 때 예. 바로 요 트릴레마가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긴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실제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이 제닛 옐런이 경제가 좀 침체기는 없다는 측면은 간접적으로 성장과 물가와 고용 간의 그동안 통화 정책의 지표가 됐던 혼선을 초래했던 트릴레마,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 현상이 많이 풀리고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대목이다. 그래서 트릴레마는 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9월 FOMC 회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 아무래도 점도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들어 매번 점도표가 발표될 때마다 더 강해졌던 매파적 성향은 이번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네, 워낙 금리 동결이 이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예.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정작 FOMC의 보드 멤버와 그다음에 보드 멤버가 아니더라도 18명을 대상으로는 점도표, 낫프로트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3월 점도표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월 점도표, 작년 12월 점도표에 비해서 올해 최고금리가 올라갔죠. 올해 최고금리는 5.1% 동일했죠. 예. 근데 내년 최고금리는 사실 작년 12월에 내다봤던 4.1%에서 4.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파 기조가 됐죠. 예. 그 내년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되니까 내년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 전도표에서는 내년이 최고금리 4.1에서 4.3%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6월 달 점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6월 점도표는 어떻게 됐을까 하면 올해 최고금리 조정했습니다. 상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했죠. 0.5%포인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 기준으로 5.5%니까 한 차례 더 올리지 않느냐. 9월 안 된다. 11월 달에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이제 시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내년 최고금리는
3월 달에 4.3%에서 또 한 번 올랐습니다. 4.3%로, 4.6%로. 예. 그래서 12월 내년 점도표 최고금리 올라갔죠. 그 다음에 3월 달 올라갔죠. 그리고 6월 달 올라갔죠. 이걸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달 금리는 동결되지만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최고금리가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 조정할 때는 올해 최고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 4.6%보다 높아질까 낮아질까. 요 대목이거든요. 예. 만약에 4.6%보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향 조정된다면 사실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지금 국제유가 상승하는 모습이라든가 미국의 주거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또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주거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는 예. 사실 국제유가가 조만간 100달러가 진입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지금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바뀔까. 이 대목이 잭슨 미팅의 파월 의장이 애매모호하게 발언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시장에 기대가 형성될 때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 때는 예. 그 기대를 꺾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겨울철에 또 북반구 지역의 겨울철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단기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고 예. 3대 지수가 오늘 전일 대비해서 플랫하게 움직였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단기 지표 보여줬고 그다음에 3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거의 플랫하게 움직였죠. 예. 플랫하게 움직였죠.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지수에서 보면 4자리대, 5자리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FOMC 회의가 끝나면 항상 예정된 것처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게 과연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을 줄지에 대해 이 부분 아닙니까? 네, 파월 의장을 통해서 금리 인상 종료다 이런 명백한 말은 안 하겠죠. 페드 의장이니까. 예. 또 FOMC의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 내지는 금리 인하가 했을 때 금리 인하 종료 사이클 이거는 페드 의장들이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마치 파월이 금리 인상 이렇게 종료를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오히려 거꾸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다. 예. 경제 변수는 불확실한 환경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확률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금리 동결에서 누적 환율 폭포로 99%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변 가능성을 얘기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99%의 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의 아주 이상한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월이 이게 문제였었는 겁니다. 9월에 FOMC에 금리 동결이 9월에 언급했던 게 잘못된 거거든요. 금리 동결이 언급했던 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도 페드 의장이 어떻게 이 금리 동결을 시사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한번 말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 7월에 물가지수가 3.2%로 3.0에서 3.2% 올랐죠. 8월에 3.7% 올랐죠. 당신의 얘기는 어떠냐. 잭슨 미팅이라든가 의회 증언에서 6월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다 흩어졌죠.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페드 의장이 확률 게임을 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본인 자신이 금리 동결이든가 금리 인상 종결이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한다. 시장에서 어떻게 그 문구를 가지고 해석하느냐. 문구를 가지고 해석하느냐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6월 FOMC가 끝나고 예. 9월 달 금리 동결이다. 자신의 말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장에서 사실을 그 오해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기 위해서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 중단은 이렇게 서로가 의미가 같는 건 아니다. 예. 한번 해설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 중단과는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냐? 금리 동결은 자 6월서부터 한번 볼게요. 5월 달에 0.2 올렸죠. 6월 달에 동결했죠. 예.
그다음에 7월 달에 0.25 올렸죠. 이번 달에 동결. 요거 금리 동결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중단은 추세적으로 중단하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요 의미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한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니까 물가는 인플레 타겟팅보다 3.7%로 지금 인플레 타겟팅 2%는 3.7%인데 금리 인하로 기대를 형성시켜?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자,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가 재발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금리 인상 중단 성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 중단이다.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동결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 중단은 통화정책의 기조 자체를 변경시키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상 중단의 사이클을 종료시키겠다. 이건 나올 수가 없죠. 시장에서 그 문구 가지고 해석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뿐만 아니라 영란은행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FOMC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페드 회의에 집중돼 있습니다는 세계는 하나입니다. 페드만 이렇게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의 금리 정책에 결정하겠습니까? 또 한국 증시에 결정하겠습니까? 다른 중앙은행 회의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지난주에 ECB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페드 회의가 있었고 페드 회의가 끝나자마자 영란은행 회의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본은행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엔화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중앙은행의 회의도 더 우리 국익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자, 영란은행 베일리 그 영란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느냐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관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일단은 CPI가 연초에 10%를 상회하다가 지금 6.8%로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수낙 영국 총리가 사실 올해 반토막으로 줄이겠다. 연초에 10%에서 5%로 줄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 회의에 금리를 올리면 미국과 동일하게 지금 상태에서 상당 기준으로 5.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도 수준이면 골스타포월드 원칙을 유지하면 하더라도 자, 반토막으로 되겠다. 6.8%가 5%는 되겠다 하는 이러한 현상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시장에서 읽혀지는 대목이거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엔화 투자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은행 PB에 벌써 이게 언제 됐습니까? 한 1년 이상 됐는데 그렇죠. 예. 어제는 다시 원의 난줄이 9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89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1년 3개월 동안 1,180원에서 지금 원의 난줄이 898원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증권사라든가 은행 PB들이 여전히 엔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일본에 엔화가 싸다고 해서 이번에 추석 기간에 연휴처럼 일본에 가면서 정작 자기의 고객들은 뭐냐? 고객들은 엔화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3개월 동안 얼마큼 200원 이상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금요일에 일본의 중앙은행 회의도 지금 뭐냐? 이 일본 위에다가 잭슨홀 발언과 그다음에 최근의 발언과는 서로 엇갈리거든요. 엇갈리거든요. 본인 자신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인데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강세로 돌리기도 어렵고 엔화 약세로 돌리기도 어렵다. 위에 따위 고민이다. 위에 따위 중앙은행 총재의 고민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은행 PB들이 엔화를 추천하는 것은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금리 결정의 최고 의결권을 캐스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말을 헷갈리는데 은행의 PB들이 뭐냐. 어떻게 엔화 투자를 권유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가 물가를 올렸지만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을 볼 때는 그래도 경기 부양 쪽에 도입이 된다. 그게 사실은 지금 퍼크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도 올리고 경제 성장 올리고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서 나의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물가가 올라가는 건 낫다. 내가 소득만 있으면 명품도 산다. 그래서 자,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냐?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중요하냐?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저성장국입니다. 예. 그래도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춥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9월 FOMC 회의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